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시작될 때 조금 전에 오후 2시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던 내용이죠.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개학을 2주 더 연기한다. 따라서 개학 시점은 4월 6일, 다음 달 6일이 된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 더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학사 일정 운영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수업 일수를 감축하고 수업 시수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의 고교 개학 연기 상황을 감안하여 교육부는 실현 가능한 대입 일정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 SBS의 안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상호 기자, 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 학기가 4월에 시작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도 이제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4월 달에 개학을 한 적이 있냐? 그때 그 교육부의 실무자는 그런 적이 없다.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초유의 사태는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결정이 있기 전부터 보건당국이나 이런 곳에서 꾸준히 그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 개학 연기가 논의가 되면은 법정 수업 일수 같은 경우도 축소가 돼야 되고 앞으로의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얘기했나요? 오늘 질의 대답, 응답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일단은 2주간을 추가 연기한다라는 예. 큰 틀에서는 제시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향후 중간고사는 어떻게 하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하고 수능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2주간 연기가 되면서 그에 따르는 예상되는 변화들은 일단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업 일수도 지금 190일 정도로 딱 정해져 있는데 10% 이내에서 감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5주간 개학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연기도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무엇보다 수능 시험이 과연 통상적으로 11월 중순쯤에 치러졌는데 수능 시험도 연기가 되는 것 아닌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아요. 예, 제가 실제로 학원 쪽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고3 학부모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재수생 같은 경우는 이미 교육과정을 다 치르고 그래서 학교가 개학을 하든 하지 않든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수능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학이 연기된 동안은. 근데 고3 같은 경우는 아직은 교육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재수생보다는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준비의 형평성 차원에서 좀 더 학생들이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계에서도 한 주 정도는 더 연기가 될 수 있고 포항 그 지진 사태 있을 때도 한 주 정도는 연기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다만 2주, 3주 더 연기가 길어질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어떤 교육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현재로서는 수능 시험이 12월로 미뤄지는 상황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일주일 정도 연기라고 한다면 11월이 될 테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일단 추가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대로 떨어져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약간 둔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증가세가. 그러면 꺾인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점일 텐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개학을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발표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내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이유는 대구에서의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대구에서의 신천지 환자들의 진단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100명 미만까지 떨어졌는데 더 문제는 대구에서 오늘 40명 진단됐지만 대구 외의 지역에서 40여 명이 더 진단되는 양상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특히 이제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그런 집단 발병 상황 자체가 이렇게 순탄치 않은 상황들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외국에서 유입되는 환자들도 상당히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 중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자체가 안심하기는 상당히 이르다. 또 이 중에서 집단 발병 양상이 혹시라도 학교를 통해서 다시 재확산이 되는 그런 양상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 개학을 해서 어떻든 간에 지금의 안정 상황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증가세가 주춤하는 듯 보이지만 네. 언제 어느 때 지금 교회나 PC방 같은 데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또 등장할지 모르고 네. 이런 상황인데 개학을 해서 아이들이 한데 네. 모이다 보면 여기에서 또 다른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개학이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를 의미하게 받아들이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개학을 하는 정도인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개학도 하는데 우리 예배들을 못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신호를 줄 수도 있고 또한 개학과 더불어서 학원들도 이제 휴강됐던 학원들이 대부분 다시 열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여러 시설들 있죠. PC방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붐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학을 좀 미룬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정부가 더 추가로 연장한 기간이 2주란 말이죠. 4월 6일. 네. 4월 6일까지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관리를 잘 해나가고 통제를 한다면 개학을 그대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이제 4월 6일로 결정된 거는 교육부 내에서의 그때 이후까지 미뤄지게 되면 교육 일정이 많은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결정된 부분으로 생각은 되고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심지어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1학기는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까지 사실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는 환자 수가 줄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환자 수가 항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해외 유입 사례들이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역 사회 내에서 아직 숨겨져 있는 그런 확진자 또는 이제 전파를 시키고 있는 그런 확진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2주 만에 완전히 그 위험성이 제거될 수 있을까?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봐야 되는데 계약을 4월 6일 한다면 철저하게 준비된 계약을 하지 않았다가는 뭐 지금이나 그때 2주 있다 계약하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철저히 준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 연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2주 동안 어쨌든 2주 동안의 시간을 더 정부가 확보한 만큼 그 2주 동안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전망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확산세가 우리보다 훨씬 두드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모레부터 특별 입국 절차 적용 대상국을 얼마 전까지 뭐 유럽의 어떤 나라들, 뭐 중국 우한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뭐 이런 식의 중국 우한 지역은 참 입국 금지죠. 예. 그런데 이제 모든 국가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특별 입국 절차 모든 국가로의 확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현재까지만 해도 아시아에는 5개국,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란 등을 포함한 그다음에 어떤 유럽에서 오는 항공 노선, 뭐 두바이, 경유를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입국자들을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체 한 30%인데 최근 며칠 동안 뭐 3월 13일에 그 검역 과정에서 한 명이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3명, 또 그 다음 날은 2명. 이렇게 검역 과정에서 계속해서 양성 확진자가 발견되는 게 좀 그냥 두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모든 입국자를 다 특별 입국 절차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고 이 결정에 따라서 모레 새벽 0시부터는 이제 기존의 중국이라든가 어떤 유럽발 항공 노선 입국자들에게 적용됐던 그런 절차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기내에서 건강 상태 질문서라든가 아니면 특별 검역 신고서 이런 것들은 다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국내에 체류할 장소와 연락처도 제출을 해야 하고 거기다 더해서 자가 진단 앱도 모든 입국자들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지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아예 국경을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예 이동하지 마라. 14일 동안 아예 이동 제한령까지 내리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식의 정책은 채택하지 않고 특별 입국 절차, 들어오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혹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떠한 변동이 생길지를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겠다. 이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일부 국가만 하던 거를 모든 국가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모레부터 달라지는 건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은 드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국가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교류나 이런 것까지 차단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 있는데 들어오는 것 자체를 이제 또 차단을 하게 되면 특히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험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란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아예 못 들어오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리면 교민들의 안전 문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내에서 유행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분들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서 국내 상황들을 안정시키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미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중국 초기 때부터 우리나라가 특별히 많이 단련돼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입국 과정 이후에 발생된 환자까지 잘 걸러냈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지금 수준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만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외국에서 들어온 환자들을 확인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사실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다음에 방송 활동도 참 열심히 하시고 네, 네. 나름대로 아마 사명감 이런 것 네. 때문에 하신다고 저도 또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예전에 교수님께서 직접 치료하셨던 바이러스가 현지까지 가셔서 치료하셨던 바이러스 에볼라 네. 치료셨죠. 우리 정부의 대응, 방역 당국의 대응, 또 민간에서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 노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의료진들의 헌신은 뭐 어느 국가의 의료진보다는 나도 가장 확실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공공의료가 발달돼 있지도 않고 공공의료 부분이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거의 뭐 6천여 명의 환자들을 다 민간과 공공 일부와 민간에서 예. 했고 게다가 자원봉사자들끼리 와서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영역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인 그런 헌신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부분들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메르스 이후에 지금의 상황들을 대비할 수 있는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뭐 지금 해외 유입 사례들을 막는 수준까지밖에 못했고 지금 사실 저희가 신천지 상황이라든지 대구의 상황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과 또한 의료진들 또 방역 당국이 능동적으로 아주 다이나믹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껏 했었던 그런 국민 전체가 함께 했었던 부분들과 겹친다면 일단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잘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지금 노력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저런 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런 외신 보도까지도 저도 봤는데 네. 질병관리본부가 이 지방 조직은 또 없다면서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이번 대구 경북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본부가 노력은 하는데 사실상 뭔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많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질병관리본부의 협조 부분들이 예.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부서와의 협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협조는 다 보건복지부 통해서 하거나 보건복지부가 행안부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급하게 어떤 지자체에 내려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행동사항이라든지 지시사항 자체가 이렇게 돌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초반에 상당히 좀 껄끄럽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많았고 지자체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아예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초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보건복지부에 독립을 하든 아니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이 돼서 이제 자발적으로 어떤 그런 행동들을 다른 부서와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 조직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감염병관리 지원단이라 그래서 이게 민간도 아니고 공적이 또 아닌 그런 조직들이 질병관리본부하고 지자체가 반반씩 지원을 해서 있는 조직인데 그나마 그 조직이 있어서 지방과의 교통이 됐지만 어떤 이제 앞으로는 좀 권한이 있는 그런 지방청이나 이런 부분들 신설이 돼서 지자체하고의 전면적인 협조들도 상당히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번의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보다 더 나은 대책, 나은 조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훈을 현실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그런 부분도 빠뜨리지 말고 이번에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은혜강 교회 말이죠. 성남시 은혜강 교회인가? 거기에서 사실 어제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상당히 놀랐는데 그분들이 예배 모여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딴에는 조심한다고
소금물을 입에다가 뿌리는데 그 분무기를 소독하지 않고 그대로 뿌리는 바람에 이 확진자가 더 늘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이제 확진자가 크게 그러니까 소형 교회지만 확진자가 많이 나온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소독되지 않은 분무기로 이제 소독을 한다면서 입 안에도 넣고 뿌리고 뭐 몸 주변에도 뿌리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확진자가 있는데 그 확진자의 입에 비말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전염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입에 또 들어가서 분무기가 뿌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이런 식을 통해서 확진의 어떤 전파가 크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일부 신도가 확진된 가운데서 굉장히 밀집돼 있고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가 장시간 이루어지면서 또 확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유가 모두 맞물리면서 작은 교회지만 5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사진을 보니까 이 비말, 침방울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 하는데 뭐 말 그대로 저런 분무기를 통해서 그대로 바이러스를 그냥 옮겨준 셈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인포데믹 네. 너무 과잉된 정보 가운데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잘못 쓰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금물이 바이러스에 살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농도가 아주 높으면 바이러스가 변해 죽겠지만 그러지 않는 데다가 사실 마스크 제대로 열심히 쓰고 와가지고 저거 뿌린다고 마스크 내리고 거기다가 네. 뿌린 상황이라 오히려 저 전파를 더 촉진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분명히 아마 저 분무기 오염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염된 상황에서 바이러스 묻은 상태에서 계속 뿌리게 돼가지고 확진자 범위를 확 늘렸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 가지고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런 왜 잘못된 정보에 그런 교회까지 휘둘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자막에 또 교수님 말씀하신 사이에 잘못된 정보가 위험을 키운다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 지금 참 많은 정보들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주영진 뉴스 브리핑을 비롯한 뉴스도 있고요. 신문도 있고 또 유튜브도 있고 요즘 SNS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접하실 텐데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이 영상 보시고 제가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마 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그래서 아마 저 가짜 뉴스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지금 영상에 나간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가 되더라도 폐 기능은 손상된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는다. 아마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 정도의 폐 손상이 후유증으로 남을 만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주 중증 감염 환자들, 뭐 인공호흡기를 보름 이상 착용하던다든지 아니면 뭐 에크모를 돌려야 될 정도로 손상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일부 환자가 회복기에 이제 폐에 이제 섬유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재활치료를 상당 기간 받아야 되는 분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모든 그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에서 다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극히 일부 환자에서만 발생하는 거고 초기에 지금 28명 아주 초기에 있었던 환자들도 그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2가 폐렴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분들 퇴원할 때 전혀 그런 후유증 없이 다 회복돼서 퇴원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감염 사태 속에서 많은 분들이 참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가 뭐 접촉자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자가격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가격리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기간이 보통 14일이죠. 2주죠. 네. 2주 동안 아무하고도 접촉하지 않고 자가격리 상태, 집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가족하고도 사실상 그 집 안에서도 격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화장실을 만약에 쓴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홀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써야 하고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라면 사용 이후에도 충분히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그런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해외여행을 떠났던 국립발레단인가요? 네. 그 단원이 해고가 되는 일도 있었는데 그만큼 자가격리 통보라고 하는 건 꼭 준수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이 자가격리 14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14일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홀로 살아야 된다는 상황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자가격리 14일을 이렇게 우리는 버티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동영상을 요즘 많은 분들이 또 만들어서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누가 이렇게 다 하나씩 싸고 있을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놀란 게 뭐였냐면 처음에 열자마자 오렌지가 있는 거예요. 오렌지 비싸거든요. 그래서 비싸서 저희도 잘 안 사 먹는데 오렌지가 들어있어서 진짜 놀랬고 사실은 집에만 이렇게 틀어박혀 있는 게 막 즐겁거나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이 위기를 우리가 잘 이겨나가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동영상의 취지를 약간 잘못 설명을 했네요. 이렇게 자가격리 기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자가격리 기간에 온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뜯어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나도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취지인데 저 유튜버 분이 뜯은 이 박스가 정부에서 보낸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보낸 겁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정부에서 어쨌든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그냥 당신은 자가격리 하십시오. 라고 어떤 명령만 내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가격리를 온전히 수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물품을 제공을 해줄 텐데 근데 막상 뜯어보니까 그게 어떤 최소한의 물품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사기 어려운 마스크도 들어있고 평소에 먹고 싶었지만 비싸서 잘 못 먹었던 오렌지도 들어있더라. 예.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정부 또 민간에서도 보낼 수 있지만 저분이 받은 선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보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자가격리 14일 말은 쉽지만 그 14일을 외부와 단절된 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시간을 이겨내는데 저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보낸 선물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오늘 전해드릴 소식 가운데 도쿄올림픽 관련 소식 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도쿄올림픽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 것인지 올 여름에 개최 시기인데 오늘 밤에 IOC가 이 도쿄올림픽 예정대로 할지 그 여부를 가를 수 있는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我々としてはですね、とにかく、この、感染拡大を乗り越えて、オリンピックを無事予定通り開催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I think if you cancel it, make it a year later, that's a better alternative than doing it with no crowd. 도쿄올림픽 전 세계 젊은이들이 오로지 이 순간을 위해서 지난 4년을 땀 흘려 왔는데 도쿄올림픽도 과연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겠느냐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측면에 있어서도 일본 상황만으로도 열리기가 힘든데 사실 이제 올림픽에 참여를 해야 되는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나 여러 국가들의 상황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열리는 것 자체가 상황이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동안 전쟁이나 또 정치적 이유, 냉전 시대에 모스크바 올림픽을 서방에서 보이콧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바이러스 때문에 올림픽이 열리지 못하는 것도 또 사상 초유의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참
무섭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팬데믹을 일으켰다고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사람들이 전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걸려보지 않은 바이러스고 이게 주로 호흡기 증상을 일으켜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양상이라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초유의 상황도 일어나는 거고요. 사실 전 세계가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들을 걸어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각 국가에서 정말로 어떤 식의 방법이든 간에 가장 강한 방법을 통해서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이 상황이 안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까? 제일 먼저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물론 시판하는 데까지는 몇 달 걸리겠습니다만 치료제 우리가 만들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소식이 들려오면 조금 안정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환자들의 치료 상태가 빨라져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거를 막아야 되는 일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나와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백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걸려서 면역을 획득한 사람에다가 백신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되면 이 바이러스 자체 유행 자체가 아주 산발적인 유행으로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군중 면역이 이제 수립이 돼야 된다고 되게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면역을 갖게 되면 어차피 바이러스 자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이 나오는 거를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가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만큼의 연구 개발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19는 도쿄 올림픽을 무산시킬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숙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중유의 비상 시국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 생산 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위기 양상입니다.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미정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동시에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생산이 확 줄어드는 갑자기 그런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기에 적합한 경제 정책들, 대응책들이 신속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얻은 교훈 중에 하나는 적시에 그리고 충분한 대책을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결과는 굉장히 재앙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확산뿐만이 아니고 코로나19에서 던져준 경제적 충격을 우리가 적시에 충분히 신속하게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인하했는데 조금 늦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0%대 금리 시대 우리가 또 처음 맞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적시에 충분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린 데서 금리 인하가 시급하고 중요한 지금 정책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미국 페드에서 금리를 한 보름 사이에 1.5%를 내려서 거의 0% 금리에 네. 들어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0.5% 1%를 내렸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시가 폭락을 했고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2008년에 금융위기와 같은
그와 다른 식의 위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와 비슷한 식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이라는 대책을 먼저 내세우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오히려 시장에 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한원에서 금리를 따라서 내렸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내리니까 같이 동조화해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되지 않는다. 지금 국회에서 추경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오히려 추경에서 두 가지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긴급하게 현금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현금 지원. 네, 예. 또 하나는 부도가 날 수 있는 도산에 몰릴 수 있는 산업들, 기업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 일시적인 충격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것이 장기적인 구조적인 충격이 되느냐 여부는 이 충격으로 인해서 부도와 도산이 일어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책의 초점은 부도와 도산이 일어나지 않고 이걸로 해서 가계가 파탄이 되지 않는 식의 지원, 생명성을 유지하는 정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번 추경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취약 산업들, 항공이라든지 관광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 금융을 동원하더라도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 라는 시그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금리 인하라는 것이 그런 유동성 공급을 우리가 충분히 하겠다는 하나의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전달 경로에 대한 대책이 없이 금리 인하만으로는 충분한 대책도 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이 아주 적시에 정말 시급한 대책이 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 예산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는 이미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금융위기를 다 겪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도 다 경험을 했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극복할 수는 있는 건지 교수님께서 좀 정확한 전망을 좀 시청자분들께 제공해 주시죠.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느냐, 안정기가 언제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충격의 크기와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컨틴전시 플랜, 즉 초기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적인 문제로 전이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뭐든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바람직한 말씀은 아닙니다. 뭐든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부는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정책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 뭐든지가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걸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뭐든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죠. 우왕좌왕한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워딩은 저는 적절한 워딩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확하게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국민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적어도 원칙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처한 가게들, 예를 들어서 사회 안전망에 벗어나 있는 직종들, 특수 고용 관련된 분들이라든지요, 뭐 교습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자영업 같은 경우도 실업보험 같은 데서 지금 벗어나 있는 부분들, 그 전에 직장은 있어서 벌이가 됐었는데 갑자기 지금 벌이가 안 돼서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 이런 가게들이 도산되는 걸 막아주는 정책들이 시급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종의 선별과 보편적인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폭을 넓히다 보면 재정 소요가 너무 많고요. 네. 초반에 힘을 너무 빼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닥치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재정력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선별하려다 보면 신속한 집행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산업과 지역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그 업종과 산업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재난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을 이번 추경에 사실 고려해야 된다. 그게 시급하고요. 교수님은 그러면 짧게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정치권에서 나왔는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기본소득 같은 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지금 불확실성이 많다는 정말 거죠. 필요로 한 분들에게는 필요한 지급해도 업종과, 좋다. 네, 그렇죠. 예. 근데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선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빠른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업종과 지역에 어느 정도 한정을 해서 재난기본소득 아이디어, 재난수당 아이디어가 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은행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출을 연장시켜 준다든지 이자율을 깎아줄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을 줘야 됩니다.
한국은행이나 또는 기재부에서 그런 은행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보상을 예. 해준다든지 그런 정책들이 없이 금리만 내려서는 사실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죠. 예, 다음에 교수님 모시고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길게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좀 말씀 들어보니까 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최고의 대책도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퇴치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퇴치가 돼야 경제 상황에 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분과 인사 나누면서요. 또 너무 걱정들 하실까 봐 가수 이한철 씨가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슈퍼스타라는 노래인데 가사가 참 좋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노래를 17팀의 가수들이 각자 집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스스로 한번 다독이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과 그 순간에 흘렀던 땀과 눈물들 한 잔에 마셔 버리자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인생의 슈퍼스타 이제 난 날아갈 거야 두려움을 버리고 말야 내가 바로 슈퍼스타